피에로에게 보내는 윙크. 황혼에 건네는 손. 이연수 단편소설. 병찬의 부고 문자를 본 상두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던 일을 팽개치고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갔다. 복도 끝 작은 방 병찬의 빈소는 퀴퀴한 냄새가 떠돌았다. 픽셀이 깨져 있는 국화 속 병찬의 영정사진은 급하게 확대한 티가 났다. 하지만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 병찬의 모습은 활기가 넘쳐 보였다. 잘 나갔던 시절의 병찬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이었다. 병찬과 상두는 춘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다. 병찬은 고등학교까지 학교 수석을 놓치지 않더니 명문법대에 들어갔다. 졸업 전 최연소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춘천에서 유명했고 모두 부러워했다. 공무원이 되어 남보다 빨리 승진하더니 농림식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에 올라 성공의 아이콘으로 고향에서 회자되었다. 병찬이 퇴직 후 고향에 내려가기 전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술기운을 빌어 넋두리를 쏟아내던 병찬의 모습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났다. 괜찮은 회사에서 모셔간다 해서 덜컥 명예퇴직을 했어.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 회사에서는 오늘 내일 하며 희망 고문만 하고 있고 불황 탓인지 달려오라는 데도 없더라고. 집에만 줄장 붙어 있자니 어느새 내가 방 한 통수가 되어 걸핏하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하고 삼시세끼 따신 밥 해서 바치라 하고 있더라고. 고분고분했던 마누라는 환갑이 다 된 이 나이까지도 내가 당신 종으로 보이냐며 대들며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우라가 TV로 소리도 지르고 밥 먹다 식탁을 뒤엎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어. 심지어 따로 사는 큰놈 내외도 일부러 내가 외출한 틈에 맞춰서 집에 다녀간다는 거야. 병찬은 잔에 조금 남아있는 소주를 입에 털어넣으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남은 얘기를 이어갔다. 가장 권위대 찾을 날을 벼르고 있던 병찬이 퇴직 공무원 주머니를 노리는 고향 후배 레이더망에 걸렸다. 후배는 돼지감자에서 추출한 당뇨병 투표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준비 중이라며 접근했다. 큰 돈이 생기니 우선 몇 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매사에 치밀한 병찬이었지만 투자액이 그리 많지 않고 그럴듯하게 대표이사 명함부터 내주는 후배에게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전셋집 얻는데 보태려 움켜쥐고 있던 퇴직금 중 몇 천만 원을 우선 투자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이사가 된 병찬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면서 과거 영화를 되찾을 거라고 꿈에 부풀었다.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라 엄청난 수익이 생길 거라며 호언장담하며 후배는 거래처 확보해야 합네, 홍보해야 합네 하며 감당하기 힘든 자금을 자꾸 가져갔다. 금방 된다는 돈은 보내주지 않고 고액 약속어음만 보내주던 후배는 3개월도 안 되어 돈을 몽땅 챙겨 잠적해버렸다. 퇴직금 날린 건 물론이고 대표이사인 병찬 명의로 발행된 고액 어음이며 당자 막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나 있던 집도 넘기고 악덕 사채업자에게 연금까지 강제로 빼앗겼다. 가족들은 알거지가 된 병찬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거들떠보지 않았다. 마누라는 큰아들 집에 가 오지도 않고 병찬은 월세집에서 혼자 밥을 끓여 먹어야 했다.
병찬 얘기를 듣고 있자니 상두는 배우를 꿈꾸었던 신혼 시절 한 장면이 소환되었다. 양가 부모님은 연극에 빠져있는 상두를 막무가내로 반대했다. 상두가 단역만 하다 비중 있는 조연을 맡아 혼신을 다해 열연하고 있는 무대 위에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건장한 남자들이 올라와 난장판을 쳤다. 그 남자들은 공연하고 있는 상두를 무대에서 다짜고짜 끌어내어 세워놓은 차에 구겨 넣었다. 차 안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을 노려보던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사기로 전 재산과 함께 인생 마지막 꿈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가족들 구박까지 받는 병찬 모습이 그때 장면과 겹쳐졌다. 그러자 병찬의 절망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전신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병찬이 울먹이며 자조적으로 읊조렸다. 결국 이렇게 되었지만 난 정말 억울해. 퇴직하면서 내가 진짜 원한 것은 가족들과 얼굴 맞대고 말도 썩고 오순도순 지내는 거였다네. 자식들과 마누라가 따뜻이 받아주려고 노력했다면 그깟 사기에 넘어갈 리 있었겠나. 평생 그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퇴직해서 집에 들어오니 흑사리 껍데기 취급하며 따돌리기만 하더라고. 때마침 후배가 나타나 마음 붙일 것 없는 나한테 선배님, 대표님 하며 지켜 세워주니 혹하지 않을 수 있겠나. 눈물나게 고마워 마누라나 아들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러니 사리 판단 못하고 꼬임에 넘어가 당할 수밖에. 쓸쓸한 얼굴을 하고 하소연했던 병찬 생각에 잠겼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접객실 안을 살피고 다니던 병찬 여동생이 상두를 보자 다가왔다. 퉁퉁 부은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 더듬거렸다. 상두 오빠, 이런 데서 보네요. 병찬 오빠와 늘 붙어 다녔던 상두 오빠를 보니 오빠가 죽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네요. 그러게, 병찬이가 텃밭도 딸린 고향집에 내려가 유기농법으로 키운 채소를 두 아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들떠 좋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내가 가는데 마누라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냐며 큰소리치던 모습까지도 선하게 떠오르는데. 후배한테 사기당하고 빚쟁이한테 시달릴 때 대학 중퇴 후 카페 한다고 오빠 구박만 받던 둘째 아들이 고향 근처에 싼 빈집을 구해줬어요. 오빠는 올케 언니가 당연히 시골에 따라올 줄 알았나 봐요. 그것은 오빠 착각이었어요. 올케 언니는 시골에서 채마밭 김이나 매면서는 도저히 못 산다며 큰아들 집에서 꿈쩍도 안 했어요. 혼자 가을과 겨울을 쓸쓸하게 보내다 농약 마시고 세상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이 두려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을까요? 불쌍한 우리 오빠. 제가 오빠 집에 들러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봄 다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었을 거예요. 병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들은 상두는 비통함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닥칠 수 있겠다는 참담함이 엄습해와서 온몸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얼마 전 또 다른 50년 지기 고향 친구도 세상을 떠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찬과 달리 항원 이혼 후 홀로 살다가 고독사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 심정적으로 잘 통했던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상실감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함께 마신 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을 생각하면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공허감이 밀려온다. 몇 년 전 했던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의 고통이 되살아날 때면 다음이 자신 차례가 되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우주가 통째로 자취를 감추는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단지 우주에서 티끌 하나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사소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상두가 평소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서니 아내인 은주가 흘끗 쳐다보며 건성으로 왔어? 하더니 이내 요리 유튜브에 눈길을 고정하고 있다. 다른 식구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강아지조차도 자신을 못 본 채 한다. 털 알레르기가 있어 강아지 키우는 것을 반대했지만 어느 날 아내와 애들 품에서 눈을 말똥거리며 아양 떨고 있는 강아지와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런 강아지가 상두한테는 짖기까지 하고 심지어 오줌과 똥도 유독 자신의 방에서만 싼다. 강아지 산책까지 담당인 상두에게는 오지 않는 것을 보면 강아지조차 자신을 무시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조차 들곤 한다. 목이 타 물 마시려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유튜브 화면에 눈을 떼지 않던 아내가 컵 깨지는 소리에 휙 돌아보며 조심 좀 하지. 내가 애지중지하는 컵인데 아까워 죽겠네. 애들 다치지 않게 빨리 깨끗이 치워. 라며 짜증이 잔뜩 묻어난 목소리로 나를 세웠다. 병찬의 죽음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두는 깨진 컵과 애들만 생각하는 아내의 냉정함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제야 아내가 상도에게 다가오더니 당신 오늘 왜 그리 기운도 없고 안색이 창백해? 무슨 일 저지른 것 아니냐며 물었다. 아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상두는 기어들어가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병찬이가 자살했어. 장례식장 다녀와 너무 충격받아. 도저히 회사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난 적 있어 잘 알고 있던 병찬의 자살 소식이 의외였던지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잘 나가던 춘천의 인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살에 얽힌 사연을 듣고는 눈시울이 젖어들면서 가장 의지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 허망하고 힘들겠다며 상두를 위로하기까지 했다. 평소답지 않은 아내 반응에 상두는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상두가 방에 들어가 흘끗 보니 책상의 컴퓨터 화면에 일본 도야마 현에 있는 알펜루트 여행 사이트가 떠있다. 몇 년 전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부부 동반 여행 갔었던 장소라 낯이 익었다. 그 당시 아내도 같이 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상두와 대판 싸운 아내가 꼴도 보기 싫은 당신과 무슨 부부 동반 여행이냐며 끝까지 완강하게 버텨 어쩔 수 없어 상두 혼자 갔었다. 동창 커플들 틈에서 혼자 뻘쭘하게 따라다녔던 장면이 스치자 상두는 쓴웃음이 나왔다. 며칠 전 아내가 친구 수키와 알펜루트 여행 간다고 던지듯 통보했을 때 너 혼자 가게 했던 여행을 친구하고 갔지? 라며 예상치 못한 섭섭함이 밀려왔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그동안 아내에게 맺힌 것이 많았나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물음이 불쑥 치고 올라왔다. 답을 찾던 상두는 아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문득 얼마 전 AI 메타버스 개발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알려준 최근 출시되었다는 사용자 생성형 AI 시공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이 내리를 스쳤다. 상두는 이 플랫폼에 연결해 여행지, 동반자, 가이더, 인생 시점과 관련 에피소드가 담긴 프롬프트를 세밀하게 작성해 입력했다. VR 헤드셋을 쓰고
AI가 생성한 서사에 맞추어 동영상과 음성이 결합된 3D 화면에 빠져들었다. 제법 우거진 나무가 그늘과 바람을 만들면서 숲이 내뿜는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두집 근처의 산책로가 나타난다. 까지와 박새를 비롯한 각종 이름 모를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 속을 떠다니는 빛 알갱이가 나무 틈 사이로 어른거린다. 상두는 산책로를 따라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 광장으로 간다. 광장 입구에 신비한 오색 홀로그램이 어른거리는 문이 보인다. 문 앞에서 왠지 많이 본 듯한 오색 줄무늬 옷에 금빛 모자를 쓴 삐에로가 상두를 보더니 문을 열어준다. 상두가 안으로 들어서니 결혼 전 아내 모습 여자가 서 있다. 삐에로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상두 여행 파트너고 자신은 가이더라 한다. 여자가 상두의 손을 살짝 잡는다. 상두는 익숙한 촉감에 약간의 설렘을 느낀다. 삐에로가 다가와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수정 구슬이 달린 팔찌를 상두와 여자 손목에 채워주면서 말한다. 시국여행 메타버스 플랫폼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일본 도야마현 알펜루트로 마법 같은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파트너와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슬을 누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파트너의 팔찌 낀 손을 꼭 잡고 둘째,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색의 구슬을 동시에 누르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행이 끝이 나고 눈 쌓인 깊은 골짜기로 추락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팔찌의 흰색 수정 구슬을 누르십시오. 여행 중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흰색 수정 구슬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두가 눈을 뜨니 여자와 손을 잡은 채 낯선 건물 앞에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험준한 산맥들이 병풍처럼 펼쳐있는 광경이 보인다. 5월 초순인데도 산의 위쪽에 눈이 남아있어 마치 수목화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삐에로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다테야마 그룹의 알펜루트 출발점인 오오기사와역입니다. 알펜루트는 도야마현 다테야마에서 나가노현 오마치시까지 총 37.4km 거리를 트롤리버스, 케이블카, 로프웨이, 고음버스 등의 교통편을 이용해 횡단하는 산악관광 루트입니다. 곧 구로베댐으로 가는 트롤리버스를 탈 것입니다. 이 버스는 구로베댐 건설 당시 자재 수송용으로 이용된 터널을 통해 오기사와역에서 구로베댐 앞까지 연결하는 전기버스입니다. 버스를 타시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팔찌에 박힌 수정구슬색을 고른 후 동시에 누르세요. 그러면 앞좌석 등받이 화면에 인생의 어느 시점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광경은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에만 볼 수 있습니다. 트롤리버스에 올라 상두는 여자와 약속한 대로 노란색 수정 구슬을 동시에 누른다. 화면에 노란 개나리꽃이 만발한 집이 나타난다. 상두와 여자가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앞세워 결혼에 살고 있는 신혼 전셋집이다. 여자는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상두는 극단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거나 가끔 단역에 출연해 아르바이트 수준의 돈을 번다. 여자 친정 부모가 걱정으로 가득 차 여자를 닥달한다. 여자가 돈 벌어오면 남자는 언제까지나 여자에게 안팎의 일을 다 시키며 놀고 먹을지 몰라. 내가 직장 그만두고 남자가 바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다잡아야 된다니까. 남자가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해야 정상적인 가정인 게야. 여자가 그까지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얼른 안정된 직장을 갖고 여자를 집안에 눌러 앉혀야 해. 상두 부모도 만만치 않다. 상두가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양가 부모 모두 한 목소리다.
여자가 마지못해 사표를 낸다. 건장한 남자들이 공연 중인 연극 무대에 난입해 상두를 끌어내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상두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연기자 꿈과 상관없는 회사 영업부서에 취직한다. 둘은 세상 잣대에 맞는 정상적 부부가 된다. 트롤리버스가 멈추자 상두와 여자가 몰입하고 있던 화면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상두와 여자가 멋쩍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피에로가 설명한다. 구로베 댐은 역사적인 남공사 끝에 건설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댐입니다. 1963년에 완성된 세계 최대급 아치식 돔 원료형 댐입니다. 2억 톤 수량이 높이 186m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구로베 댐 뚝 산책 후 다음 행성지 출발역인 구로베 댐 케이블카역으로 오십시오. 상두와 여자는 구로베 댐 뚝을 산책한다. 아치형 댐이 가두고 있는 물은 에메랄드 빛이다. 흰 눈을 모자처럼 쓴 지푸른 산이 에메랄드빛 호수에 비친 광경이 아름답다. 댐이 방류를 시작하자 거대한 양의 물이 뿜어낸 물보라가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만든다. 상두는 무지개에 눈길을 주며 노란색 수정구슬 화면에서 본 아쉬움을 토로한다. 남자가 버젓한 직장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돈 벌어 온 것은 아니었지만 무지갯빛 꿈을 품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기에 정열을 다 바쳤어요. 영혼이 자유로운 남자는 자신이 조직적인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창조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하다 세상의 폭압적 잣대에 밀려 영업부서 월급쟁이가 된 셈이지요. 그때 취직 안 하고 하고 싶었던 연기자의 길로 매진했다면 지금쯤 송아무개 같은 스크린을 주름잡는 국민 배우가 되었을 거예요. 그 배우가 나와 같은 극단 소속이었는데 요즘 CF 한번 찍으면 엄청난 개런티를 받는다는군요. 남자도 자신의 꿈대로 밀고 나갔으면 연기자로 성공해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돈까지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 무렵 남자는 단역만 하다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캐스팅돼 막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몇 년만 견뎠어도 훨씬 수지 맞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기다리더란 말이에요. 부모도 여자도 세상도.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여자도 꿈을 잃은 거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다니던 호텔 주방은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호텔 조리과 출신인 그녀의 전공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어요. 세상 잣대에 맞는 남자로 만들기 위해 여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월급이 날아가 아까웠던 게 아니라 일이 날아가 속상했어요. 여자는 사람들과 섞여 음식 만드는 일이 좋았어요. 그러고 있으면 평생 무의도식하는 반병신 남편 만든다는 친정어머니 말에 직장을 버린 걸 여러 번 후회했어요. 자신들의 결정이란 꿈과 상관없이 단지 사회적 삶으로서의 태면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구로베댐 호수역으로 간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피에로는 구로베 케이블카를 타기 전 설명한다. 이 케이블카는 구로베댐 호수역에서 구로베 타이라역 구간을 운영합니다. 일본 내 케이블카 중 유일하게 자연경관 보호와 눈사태에 대비해 모든 선이 지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로베 타이라역에서 내린 후 다테야마 로프웨이를 탄다. 지주가 없는 로프웨이로는 일본 최대의 길이라고 피에로는 말한다. 움직이는 전망대로 불리는 로프웨이를 타니 다테야마 연봉, 구로베 호수 등 일본 북알프스의 상징적인 전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지주가 없는 설계 덕분에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경이롭다.
로프웨이에서 내려 전망대에 가기 위해 트롤리버스를 타고 다테야마 터널을 통과한다. 버스에서 상도와 여자는 함께 빨간 수정 구슬을 누른다. 빨간 수정 구슬이 가져다준 화면은 상도의 갈망과 열정 탓인지 붉은 빛으로 일렁거린다. 상도는 열심히 일해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된다. 한때는 회사에서 영업 분야 귀재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회사에 몸바쳐 치열하게 일한 대가로 가족들 굶지 않고 애들 가르치고 아파트 한 채 지닌 중산층이 된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다. 상도가 술에 잔뜩 취해 퇴근한다. 상도가 들어서자 졸린 걸 억지로 참으며 눈을 비비고 있던 여자가 총알처럼 일어나 상도를 맞이한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온다. 오늘도 힘들었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별일은 무슨 별일. 얼른 씻고 자게 목욕물이나 받아놔. 상도는 귀찮다는데 불통스럽게 대꾸한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로 사장한테 문책 받은 게 마음에 남아있지만 여자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자신은 여자 앞에서 완벽하고 권위 있는 가장으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여자가 아침 먹으라는 소리에 상도가 일어난다. 식탁에는 콩나물, 북어 해장국, 굴비구이, 각종 전, 낙지볶음, 밑반찬 등이 가득하다. 요리가 취미인 여자가 상도를 위해 갖은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이다. 상도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고 한두 개 반찬만 끼적거리다 수저를 놓으며 툴툴거린다. 이런 걸 요리라고. 강남 가든 한정식에 비하니 맛도 없고 볼품은 왜 이래? 이러니 내가 집에서 밥 먹을 마음 나겠어? 당신 호텔 조리과 출신 맞아? 자신의 유일한 자존감 원천인 요리를 하찮게 여기는 상도에 낙담했는지 여자는 돌아서서 홀짝거린다. 여자의 이런 마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상도는 불문곡지 가계부를 보자 한다. 틀린 계산을 지적하며 남자가 뼈 빠지게 벌어오는데 너무 헤프게 쓴다며 닥달까지 한다. 상도가 소파에 누워있는데 늦둥이 막내와 큰아들이 거실로 나온다. 막내가 상도를 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한다. 상도는 어떻게 아빠 얼굴도 모르게 키웠냐며 여자를 헬란한다. 상도의 화난 목소리에 흠칫 놀라 도로 방으로 들어가려는 큰아들을 불러 세운다.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만 집중하라고 아빠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성적이 왜 이래? 무슨 멋이 들어 사내 자식이 귓구멍은 뚫고. 호되게 야단친 상두는 아들의 귀를 잡아당기며 무릎을 꿇게 해 잘못을 빌게 한다. 저녁에 상두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데 여자와 아이들이 피자집에 가고 싶다 한다. 상두는 버럭 화를 내며 삼겹살 먹자면 먹을 것이지 왜 그리 토를 다냐며 외식 안 한다고 잘라 말한다. 집안에서는 상두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잠시 잊고 외식한다는 소리에 느슨해져 다른 의견을 말했던 여자와 아이들은 금방 실망해 풀죽은 모습이 된다. 전망대가 있는 무로도역에 내리자 삐에로는 일본에서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전철역이라 말한다. 해발 2450m로 알펜루트 내에서도 가장 높은 장소라 한다. 무로도역 기념품 가게 앞에 있는 전망대에 나온 상두는 병풍처럼 펼쳐진 설산을 바라본다. 발 아래 설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대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보여준다. 이 광경이 마치 피땀 흘린 대가로 가족 먹여 살리고 군림하는 빨간색 수정구슬 화면 속
자신의 전성기와 닮은 것 같아 상두는 우쭐해진다. 반면 여자는 설상 깊은 골짜기로부터 불어오는 오싹하고 차가운 바람을 그저 맞고만 서 있다. 등 떠시고 배부른데 뭐가 부족해 얼음장 같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지 상두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 상두의 권위적인 일방통행 행동으로 인한 여자의 상처를 꿈에도 모른다. 전망대에서 다이라 광장으로 내려오면서 탔던 트롤리 버스에서 상두와 여자는 파란색 수정구슬 화면을 본다. 파란색 수정구슬 화면에는 쓸쓸한 블루가 넘실대고 있다. 온통 블루로 덮여있는 설벽 같은 끝없이 높은 벽이 상두와 가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어느새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기고 등이 다소 구부정해진 상두가 집에 들어선다. 여자와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 화기애애하게 TV를 보고 있다가 의례적인 인사말만 건네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찰칵 소리나게 문을 잠근다. 집안은 독서실 분위기가 된 듯 조용해진다. 상두는 아이들이 자신을 피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 텅 빈 거실에서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낀다. 표정 없이 건성으로 오늘은 일찍 왔네 하는 여자와 눈을 겨우 맞춘 상두는 문간방으로 들어간다. 상두가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아 여자가 안방을 쓰고 상두가 문간방을 쓰고 있다. 상두가 방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다시 거실로 나온 아이들이 여자와 얘기를 나누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하고 아이들은 아웅다웅 하면서도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것 같다. 거실에 있던 아들이 상두 방문을 빼꼼히 열고 아빠, 치킨 어때? 하며 묻는다. 이미 배달시켜놓고 형식상 물어보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감히 싫다 못한다. 매사 그들은 합의를 끝내고 상두에게 통보만 한다. 오랜만에 상두가 끼어 치킨을 먹으니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모두 별 말이 없다. 잘 지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두가 아들에게 뜬금없이 불쑥 말을 건다. 요즘 바쁜가 봐. 뭐 하느라고 그런 거야? 아이, 잘 모르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면 아빠는 이해도 못하실 거잖아요. 아빠와는 말도 섞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닭다리만 뜯고 있는 아들이다. 이를 보니 자신은 잘해주려 노력하는데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개밥의 도토리처럼 혼자 놀고 있는 왕따 아빠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에서 아이들과 웃고 수다 떨던 여자도 딴 사람 얼굴이 되어 무표정하게 묵묵히 치킨만 먹고 있다. 이런 여자를 보니 상두는 이제 마지막 후원자로 점찍고 있는 여자의 이해와 응원을 얻기도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물음표로 책임을 회피하는 여자는 상두가 알던 옛날의 그 여자가 아니다.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던 요리를 갈고 닦더니 이제는 유튜브와 각종 대중매체를 망라하는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되어 바쁘게 산다. 여자는 상두에게 늘 타인의 얼굴을 한다. 서로 완벽한 타인임을 말로 증명해 보이듯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욱하는 상두를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 머지않아 회사도 나와야 할 참인데 여자한테서까지 사람 대접 못 받으니 앞날이 캄캄하다. 아내와 말이 안 통해 항혼이혼 당한 친구 소식까지 들으니 상두는 더 불안하다. 바자회 한다며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고 나오라 했더니 모두 남편 끌고 나왔다는 우스개가 자신의 일이 될 것 같아 두렵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해 다이라 광장으로 나오자 삐에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상도의 기분 탓인지 낮게 울리는 음성이 침울해 보인다. 저기 보이는 눈벽은 다테야마 고원버스 도로 제설 시 생긴 높이 10m 이상의 설벽입니다. 터미널 인근부터 500m 구간에 있는 눈의 대계곡이 보행자 전용입니다. 여자는 파란색 수정 구슬 화면을 보고 기분이 업 되었는지 입꼬리가 귀에 걸려 눈의 대계곡 사이길을 산책한다. 신기한 눈벽에 손바닥 2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을 쓴 후 하트를 그려 넣으며 한껏 즐기고 있다. 그러나 상두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는 파란색 수정구슬 화면을 생각하면 절망으로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듯 땅으로 가라앉는다. 경이롭게 높이 쌓인 눈벽을 즐길 여유가 없다. 마음이 무겁기만 하던 상두는 곧 고온버스를 타고 비조다이라 케이블카 역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삐에로 말에 정신을 차린다. 삐에로는 팔찌의 수정구슬 중 이제까지 누르지 않았던 3개의 구슬을 누르면 미래가 나타나고 흰색 수정구슬을 누르면 처음 출발 장소였던 산책로 광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고온버스를 타고 산을 내려오는데 다테야마의 유명한 산들이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우뚝우뚝 솟아있는 장면이 나타난다. 수령 1000년이 넘는 다테야마 삼나무 거목이 차창 밖으로 스쳤지만 상도와 여자는 구슬색을 정하지 못해 옥신각신하느라 보지 못한다. 파란색 수정구슬 화면에서 상두는 절망을 느꼈지만 여자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둘의 마음 상태가 다르니 눌러야 하는 구슬색이 일치하지 않는다. 상두는 항혼이혼을 당해 차디찬 단칸방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미래가 나타날 것 같아 두렵다. 그래서 흰색 수정구슬을 눌러 출발 장소였던 산책로 광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진 여자는 이제 요리 연구가로 막 이름이 나기 시작한 자신의 앞날에 꽃길이 펼쳐져 있을 것 같다. 그 빛나는 미래가 너무 보고 싶어 누르지 않았던 초록색 구슬을 누르자 한다. 상두는 여자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초조하다. 곰곰이 생각하던 상두는 문득 여자가 자신을 떠받들면서 고분고분했던 전성기 시절의 장면을 떠올린다. 그때같이 당위성으로 포장한 권위로 밀어붙이면 여자가 따를 것이라 판단한다. 눈을 부릅뜬 상두는 과도하다시피 목소리를 깔고 여자가 양보해야 둘이 사는 길이라 말한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양보를 강요하는 상두를 보고 여자는 기막혀 얼굴이 굳어진다. 전성기 시절 속 장면에만 몰입해 있던 상두는 여자의 그런 얼굴 표정을 자신의 권위에 눌려 기가 죽은 것이라 착각한다. 상두는 고온버스가 급경사 커브를 도는 찰나 흰색 수정구슬 이라 소리치며 누른다. 그 순간 고온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깎아지른 낭떠러지로 구른다. 상두의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기어이 초록색 수정구슬을 누른 것이다. 여자의 몸이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상두는 여자를 잡으려 팔을 허우적대며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른다. 은주야, 안 돼. 이 땀 좀 봐. 또 메타버스 접속해서 뭐 한 거야? 갑자기 헤드셋이 벗겨지며 귓속을 파고드는 목소리에 상두는 깜짝 놀라 휘청거리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헤드셋을 손에 들고 아내가 서 있었다. 상두는 눈앞의 아내가 가상세계 속 여자와 구분이 안 되어 순간 혼란스러웠다.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AI가 스토리를 생성해 VR로 재현해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현실 세계 복귀가 지체되고 있었다.
요즘 거의 매일 메타버스와 살더니 당신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너무 몰입하다 보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좀 혼동되나 봐. 좀 전에 내 이름을 왜 그리 애타게 불렀던 거야? 그 소리에 내가 이 방으로 달려왔다니까? 아직 두세계 경계를 헤매고 있는 상두 손을 잡고 일으켜주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상두를 일으키는 아내 손목에 오색구슬 팔찌가 보였다. 상두는 눈을 바싹 떼고 팔찌를 뚫어지게 보면서 왜 이 팔찌가 아직도 당신 팔목에 있냐며 물었다. 아니,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야. 며칠 전 길거리에 액세서리 파는 가판대에서 내가 이쁘다 하니까 당신이 사줬잖아. 평생 살면서 당신한테 선물 받아본 게 처음이라 쭉 차고 다니고 있거든.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났다. 싸구려 짝퉁 팔찌지만 상두가 처음 사줬다는 이유로 애지중지 차고 다닌다는 아내 말을 듣자 가슴이 짠해졌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저녁이나 드셔. 당신은 무슨 복이 많아 요리 연구가인 내가 차린 밥상을 매일 받는지. 메타버스 속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를 하찮게 여겨서 여자를 올렸던 장면이 떠오른 상두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 이런 밥상을 받나 보다고 너스레를 떨며 엄지척을 세웠다. 상두의 이런 모습에 아내는 미소 지으며 얼굴이 환해졌다. 병찬 씨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말 듣고 나도 충격받았는데 가장 친한 친구 잃은 당신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러니 메타버스라도 접속해 달래보려 했겠지.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 싶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냉랭하기만 했던 아내의 어투가 한결 다정해졌다. 따뜻해진 어투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두에게 느닷없이 아내가 물었다. 아참, 여보, 나랑 알페노트 여행 같이 갈 수 있겠어? 수키 씨랑 가려는 거 아니었어? 그랬었지. 당신과 가고 싶어서 친구 형까지 끊을 듯 화내는 수키를 엄청 설득했어. 가족들 냉대로 절친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연을 말하자 수키가 이해하며 다음에 자신도 남편과 같이 가기도 하더라고. 당신 동창들 부부 동반 여행 안 따라갔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거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몰라서. 모든 경비는 내가 쏠 테니까 동극정 붙들어 매고 여행 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오자. 여자 의견 무시하고 우기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메타버스 속 아찔한 장면이 떠오른 상두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색 줄무늬 옷에 금빛 모자를 쓴 삐에로로 분장한 상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국민 배우로 유명한 영국 배우 시절 동료가 단역만 하다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을 맡게 된 상두를 축하하며 찍어준 사진이었다. 책상 위 액자에 빛바랜 채 끼워져 있는 사진 속 삐에로를 향해 상두는 눈을 찡긋했다. AI가 생성한 시공 여행에서 상두와 함께했던 바로 그 삐에로 가이더에게